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로겐노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는 하도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홍콩에 이제 출장을 갔다 왔는데 홍콩에 가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대학교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홍콩이 쇼핑의 도시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세계 랭킹이 훨씬 더 높은 대학교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좀 학생들의 어떤 열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남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에 제가 6개월 전에 카이스트에서도 한번 비슷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꼭 하나씩은 배워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어떤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꼭 하나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긴기사 서비스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90년대 IMF 시절 때 이제 웹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2000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바일에 그러니까 핸드폰이 나왔던 시기, 그러니까 PCS나 그런 어떤 핸드폰이 나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많은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2010년 넘어오면서 피처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또 새로운 회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물론 IBM이나 코카콜라처럼 100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회사들도 있지만 IT 쪽은 10년 이상 가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구글 이전에 굉장히 잘 나갔었던 야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구글한테 이제 1위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나라의 포털의 1위였던 다음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카카오랑 합병하는 등 사실 1위에서 2위로 내려와서 사실 1위와의 경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오고 있고,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존 피처폰하고 기기 모양은 비슷하지만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전혀 새로운 어떤 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기업들의 어떤 흥망성쇠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과거 문자 메시지를 오늘 뉴스 보니까 MSN이 이제 2달 후에 문을 닫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PC 시절에 가장 파워풀한 메신저였던 MSN이나 그 다음에 네이트온 같은 그런 어떤 메신저가 이제 스마트폰 넘어오면서 이제 거의 사용자들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라인이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메신저 서비스가 굉장히 우리 패러다임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내비게이션도 저희가 지금 이런 스마트폰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과거의 어떤 내비게이션을 주름 잡았던 가민이나 탐탐 같은 그런 판매 기반의 어떤 내비게이션 시장이 급격히 사실 무너지고 있고요. 대신에 어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우리 서비스와 같은 이런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많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는 2010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제 LBS라고 하는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라고 하는 2000년에 저희가 이전 회사를 설립을 할 때 LBS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회사가 이제 했던 분야가 주로 이제 통신사 쪽에, 이동통신사 쪽에 저희가 협력사로 일을 하던 그런 어떤 분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처폰 시절 때는 이제 그 모든 어떤, 비즈니스의 모든 그 헤게모니를 다 그 통신사들이 다 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 SK텔레콤이나 뭐 KTF 이런 통신사들이 모든 걸 다 지고 있다 보니까 통신사들의 어떤 회사에 줄을 쓰지 않으면 회사가 생존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걔네들이 슈퍼갑이라고 불렸죠. 슈퍼갑이라고 해서 통신사들의 어떤 그 고객 접견실에는 항상 그 을들로 넘쳤던, 그리고 테란노에는 항상 뭐 그러한 어떤 분들을 이제 접대하기 위한 어떤 접대 술자리가 밤마다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 KTF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 소위 말해서 주식 한 주 팔아서 저녁에 술 마시러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통신사들이 어떤 그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통신사들은 주로 이제 돈 되는 서비스들은 본인들이 직접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 안 되는 것들은 이제 CP들,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들한테 용역을 줬었죠. 그리고 이제 니들이 우리 뭐 매직앤이나 네이트나 이런 어떤 이 통사들이 운영하던 그런 어떤 폐쇄형 마켓에 입점을 하게끔 유도를 했었죠. 그리고 돈이 되는, 예를 들면 뭐 SMS 서비스나 내비게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게 있었죠? 뭐 커머스나 이런 쪽에 좀 돈, 소위 말해서 돈 좀 될 만한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다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했던 어떤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과거 피처폰 때는 통신사들의 어떤 독점적인 그런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에 그 포인타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LBS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 그 당시에는 사실 LBS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시기였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을 만나서 우리가 LBS 서비스의 어떤 당위성이나 우리가 LBS를 앞으로 해야 된다, 이 피처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가장 밸류어블한 서비스는 LBS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들이 이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LBS가 뭐냐, 그럼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로케이션에 기반한 어떤 서비스가 앞으로 돈이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로케이션이 왜 돈이 되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어떤 제안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KTF 쪽에 서비스를 여러 개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채택되었던 것들이 이제 친구 찾기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위치 정보를 이제 부모들한테 주기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알려주는 아이서치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생 이전에 KTF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이러브 요금제라는 걸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부모들한테 SMS가 날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했었는데, 친구 찾기 같은 경우에는 2003년, 2004년, 2005년 그 한 3년간은 굉장히 이동통신사의 가장 그 킬러 서비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개념이 별로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 정보를 이렇게 상대방의 위치 정보를 상대방한테 이렇게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꺼리낌 없이 했었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서비스를 많이 썼던 사용자들이 뭐 심부름센터나, 그 다음에 그 남편의 감시를 목적으로 뭐 집에 있는 이제 와이프들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좀 약간 음성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음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됐었고, 그래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개인의 어떤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2006년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 서비스가 하락기에 접어들었죠. 왜냐면은 이 서비스의 장점은 상대방의 위치를 몰래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위치를 통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위치가 추적된 피추적자한테 당신의 위치를 누가 가져갔다라고 하면 알려주게끔
법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몰래 조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서비스를 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7년쯤 돼서 이제 이 서비스가 이제 쇠락기에 접어들었고요. 이 서비스가 쇠락기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게 오른쪽에 있는 아이서치라고 하는 서비스였는데, 그때 처음 제안을 했을 때 KTF에서 이제 리젝을 먹었어요. 이런 서비스가 무슨 돈이 되냐. 애한테 그냥 전화해서 묻거나 아니면 애 뭐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애 뭐 직접 위치 확인하면 되는 거지. 왜 부모한테 위치 정보를 알려줘야 되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리젝을 먹었는데 2007년인가 그때 그 예슬이 사건이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유괴가 당하면서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유괴 뭐 이런 자녀 안심 서비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KTF에서 이제 뒤늦게 이제 이 서비스가 채택이 됐었던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게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도 좋아야 되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나 그 어떤 운도 참 많이 작용한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서치가 친구 찾기보다 오히려 훨씬 더 오래 갔던 서비스고요. 지금까지도 사실 아이서치 서비스는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 더 많은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서비스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KTF의 용역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게 우리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우리 서비스가 아니고 걔네들 서비스를 우리가 그냥 돈을 받고 그냥 용역을 했던 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서비스가 2004년에 이제 이 사람 아시죠? 강동원 요즘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막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모델료를 주고 광고를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KTF에서 그때 2004년에 퀄컴에서 그 당시에 CDMA 칩에는 그 GPS 기능이 없었는데 퀄컴에서 스냅트랙이라고 하는 그 GPS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CDMA 안에다가 이제 GPS 기능을 원칩으로 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어떤 칩을 KTF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 킬러 앱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은 별도의 어떤 외장형 GPS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통신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사이즈의 맵을 그 기기 안에다가 내장을 하고 있어야 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무겁고 그리고 실시간 교통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내비게이션이었는데, 통신이 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맵이 모든 걸 다 단말에 탑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서버에서 전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만 있어도 충분히 내비가 가능하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한 1년간 사실은 이제 그 미국 퀄컴의 본사가 있는 샌디에고에서 거의 이제 살다시피 하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KBase라는 서비스라는 브랜드로 그때 이제 TV 광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강동원과 그다음에 그 박시은 두 모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TV 광고도 했었던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안에는 저희가 2006년에 덕분에 어쨌든 통신사 쪽에 우리가 용역을 열심히 한 덕분에 회사가 급속히 성장을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코스닥 상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전 때는 우리 회사의 모토가 코스닥 가자, 코스닥 나스닥, 자스닥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당시에는 코스닥 상장하는 게 회사의 어떤 성공의 어떤 방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목표처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그 코스닥에 상장하는 게 목표가 아닌데, 그건 어떻게 하는 보면 새로운 시작일 뿐인데 참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상장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많이 공허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바깥을 이렇게 IR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 만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장님도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에 회사에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사업부 이제 담당 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8년에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국내에 이렇게 도입이 되던 될랑말랑 위피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는 아이폰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정통부에서는 이제 위피를 탑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아이폰에 애플 쪽에서는 우리가 그런 걸 왜 탑재하냐? 그럼 안 팔고 말지. 뭐 이렇게 서로 줄땡기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급속히 이렇게 외국에는 번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스마트폰을 도입하지 않고 피처폰이 계속 있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막 외국에서 이렇게 아이폰을 막 들여와가지고 국내에서 개통해가 쓰는 경우도 많았고요. 과도기적으로 옴니아 같은 약간 스마트폰 비슷하지만 스마트폰에 전혀 스럽지 않은 그런 윈도우폰 계열의 어떤 그런 스마트폰도 이제 국내에 이렇게 서서히 보급되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매출은 이제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매각을 하고 난 뒤에 2009년에 이제 아이폰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2009년에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왔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폰에 제가 처음에 2009년에 아이폰을 처음 샀을 때 이걸 보면서 이게 기존의 피처폰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이거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분명히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 나와서 2010년에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그때 이전 회사에서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던 우리 담당 직원들이랑 이렇게 해서 한 7명이 나와서 로겟놀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여기에 여기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저입니다. 저고요. 여기 사진이 지금 보면 우리 회사 출입증 사진입니다. 사원증 사진인데 사원증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포즈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포즈로 찍으니까 다들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성격을 보면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좀 액티브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활발해 보이고.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우리 저랑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김원태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차분한 성격입니다. 차분한 성격이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 심영진 부사장은 이제 CTO를 맡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사의 어떤 경로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우리 심영진 부사장이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샤프하죠. 그래서 부사장이지만 대표이사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전혀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그 친구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전 회사에 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대표이사 시키면 무조건 하던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회사만 그런지 다른 데는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같이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의를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오너십을 갖는 서비스를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주로 이제 KTF 쪽에 우리가 K-웨이즈, 지금 현재 그 올레네비가 이제 K-웨이즈 서비스의 어떤 현재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K-웨이즈, 그 다음에 쇼네비까지 저희가 하다가 나왔는데, 제가 뭔가 어떤 걸 서비스를 제안하려고 만들면 자꾸 위에서 태클을 걸어요. KTF 뭐 상무님이 보더니 이게 뭐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우리가 시큰해놓은 것도 바꾸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 뭘 알겠어요. 자기가 볼 때 지 눈에 보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한 달 넘게 굉장히 고생해서 고민하고 해서 만든 건데, 단순하게 지가 전무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는 많은 이유로 이유 없이 그냥 바꾸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바꿔.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어떤 업무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서 자꾸 배가 산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이 서비스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좋은 서비스를, 어떤 좋은 기능을 제안해서 특허를 내게 되면 그 특허는 이제 KTF 특허로 가는 거예요. 우리 특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남 좋은 일 시켜주는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나왔죠. 다 버리고 나오고 다 소스코드 다 넘겨주고 저희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2010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이제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로켓놀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사실 회사 이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 김기사라는 이름은 알아도 사실은 회사 이름은 잘 모르세요. 아직도 기자분들도 아직도 잘 헷갈리세요. 로켓놀이라는 이름을 이제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락큰롤이라고 하는 음악이 있잖아요. 외국의 락큰롤이라는 음악이 굉장히 신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만 들으면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음악인데, 그런 음악처럼 우리가 좀 신나는 서비스 한번 해보자. 옛날에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하면서도 돈은 잘 벌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좀 우리가 좀 직원들이 좀 신나는 서비스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신나야지 쓰는 사람들도 좀 그래도 좀 신나게 쓰지 않겠냐. 가게에 들어가는 종업원들이 찌푸리고 있으면 솔직히 별로 손님들 입장에서 기분도 안 좋거니와 그런 집에 음식이 맛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종업원들이 즐겁게 웃고 친절한 가게에는 분명히 손님들이 많은 가게고요. 그 가게 음식 맛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정말 좀 항상 웃어야 된다. 재밌게 힘들더라도 재밌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로켓놀이라는 의미에는 뭐 라이프 앤 커넥션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어떤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놀이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많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제 요 두 개를 이렇게 빼면 이제 로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내비게이션 서비스 사용자들이 결국은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접해서 결국 오프라인으로 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연결시켜줘서 거기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로컬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회사 이름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로켓놀이라는 회사 이름을 정하고 이제 우리가 뭘 할까, 뭘 하자. 이제 회사는 이름 했고 내비게이션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말리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을 하려고 하냐. 내비가 사실은 지금 스마트폰, 피처폰 시절에는 사실은 대기업들이 지금 뭐 티맵이나 SK텔레콤이나 뭐 KT 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벤처가 니들이 돈도 별로 없으면서 연간 수백억씩 들어가는 그 내비게이션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거는 1년도 못 돼서 돈 없어서도 못 한다. 실제로 사실 내비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티맵 같은 게 한 연간 한 300억 정도 돈을 들여 쓰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KTF 사업할 때도 연간 한 100억 정도의 돈이 내비게이션 쪽에 들어갔던 그런 어떤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벤처가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는 회사 중에서 벤처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에도 사실은 우리 회사 같은 내비게이션 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도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웨이즈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를 했었는데 구글에 또 13억 불에 인수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래서 뭘 할까 해서 주변에 이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랍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페이스북, 포스퀘어나 트위터 같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형 서비스가 대세다. 주변에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공부 좀 했다는 분들, 사업 좀 했다는, 머리에 먹물 좀 있다는 분들, 전문가라고 칭하는 분들이 다 이걸 하래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이제 추천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많은 어떤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아이민이나 뭐 VKR, 그 아리안걸 만들었던 이찬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게 VKR 같은 거 트위터 이제 카피해가지고, 그래서 카피캣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들 하라고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를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물론 이제 유행을 보면, 트렌드를 보면 이걸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맨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개발하는 거에 하겠지만 별로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레드오션에 있는 내비게이션 사업인데,
내비게이션은 다들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걸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었죠.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은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아니 뭐 돈 못 벌면 어떻노? 뭐 돈 그 뭐 꼭 당장은 못 벌더라도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했다가 망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만약에 안 되더라도 좀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단순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안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정말 야구를 좋아하지만 내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야구 선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단순하게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트렌드에 맞다는 이유만으로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에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그런 어떤 소셜한 기능들을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접목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양쪽에 어떤 다 그런 부분들을 다 접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였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소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걸 또 SNS라고 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서비스 사용자들이 이렇게 이용하다가 트위터로 이렇게 위치를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검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새롭게 접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긴기사를 개발을 해서 3월 11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3월 11일 앱스토어에 정확하게 아이폰 앱스토어에 3월 11일 오전에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보도자료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이버의 IT 뉴스에 있는 기자들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그 기자분들한테 다 기사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서비스 오픈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쪽에 홍보 쪽은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잘 그건 또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가 모르겠다 싶어가 그냥 기자분들 싹 그냥 IT 쪽에 관련된 기자분들 다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그날 11시인가 12시쯤 되니까 갑자기 속보가 떠오르는 일본에서 대지진이 났대요. 대지진이 나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에 이 지진 관련된 뉴스로 거의 도배가 됐던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은 거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뭐 이렇게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죠. 앱은 오픈을 했는데 뭐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알릴 방법도 없고 기사는 안 나오고 막 그냥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원들하고 그냥 저녁에 소주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낮에는 또 게임하고 놀다가 뭐 언젠가 저거 사그라들겠지.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리자 해서 뭐 첫날은 다운로드 뭐 100명 받았나? 근데 다 100명 중에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우리 뭐 가족들 뭐 이래 빼고 나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 빼고 나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는 뭐 몇백 명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별로 안 좋다. 이거 어째야 되나 뭐 고민하다가도 그냥 뭐 기다렸어요.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었고 그때 또 저희가 좀 너무 이렇게 좀 자신감이 넘쳤던 게 그 당시에 무료 내비가 티맵도 있었고요. 원래 내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한 2개인가 3개인가 있었는데 저희는 유료로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약간 약간 똥꼬집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당연히 돈을 내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너무 사실 공짜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면 소프트웨어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지 이게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최소한 그래도 한 달에 0.99달러 정도는 사용자들이 내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 통사들은 사실은 걔네들 무료로 하고 있지만 통신요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실은 유료를 무료로 가장을 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수익 모델을 한 달에 0.99달러 사용자들이 그때 이제 그 왓츠앱이 미국에 있는 왓츠앱 서비스가 1년에 0.99달러를 사용자들한테 받고 이렇게 서비스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왓츠앱이 0.99달러 받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 1년 넘게 개발해서 만든 거고 한 달에 0.99달러 정도 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유료로 서비스를 오픈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비게이션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한 달에 막
몇 억씩 돈이 들고 1년에 치더라도 몇백억씩 돈이 드는 비즈니스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머리를 썼었죠. 돈 들어가는 부분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주행 테스트, 막 차량을 막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돌아다니면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콜센터 운영하면서 이제 민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직접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긴기사 페이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것 시도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고, 지금도 이렇게 뭐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은 하고 있지만 뭐 네이버 오픈된 카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들하고 이렇게 직접 소통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드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올라오는 글들이 이제 욕하는 글들밖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막 내비게이션이 왜 이렇게 개판이냐, 경로가 왜 이 모양이냐, 뭐 가다가 갑자기 뭐 앱이 죽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뭐 손해배상해라, 뭐 이런 글들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판단이 잘못됐나? 주변에서 마케팅 전공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류의 비즈니스는 절대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사용자들하고 소통하면 안 된다. 대기업들이 폐쇄된 콜센터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안 좋은 글밖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그 당시 긴기사 검색하면 그런 글밖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죽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사람들과 소통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글 달리면 그래도 막 웃으면서 아, 예, 고객님 하면서 막 그 댓글 하나하나에 사실 받은 상처가 그때는 그전에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댓글 하나 때문에 자살하는 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 댓글 하나에 딱 밤에 잘 때 잠이 안 와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잘못된 거를 이렇게 글을 달면 아, 이거 고쳐야 되겠다 라는 게 들고 정말 자극이 생기는데 정말 대도하는 글들이 많거든요. 보면 막 그냥 비아냥거리는 글들, 그리고 뭐 쓰레기니 뭐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 글들, 이런 글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보면 솔직히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만나면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진짜 살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글들 진짜 많아요. 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는 다들 이렇게 친절하다가도 온라인에만 가면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뀌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겪으면서 아, 이거를 우리가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그런 욕하는 분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때 정말로 진심 어린 충고를 하던 분들이 이제 우리 긴기사 서비스의 열혈 유저가 되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긴기사 카페에 이제 한 26,000명 정도의 어떤 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진성 유저들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비스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그리고 많은 건의도 해주시고 테스트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면서 안드로이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 안드로이드 폰 종류가 사실은 수백 가지 이상이 됩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단말기 한 3가지 종류만 테스트를 하고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갤럭시 S, S1 이런 것들만 하고 우리가 테스트하지 못한 것들은 아예 쓰지 못하도록 막았었는데, 그리고 오픈을 하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마이너한 폰들을 쓰시는 분들이 쓰게 해달라고 날린 거예요. 막 전화 오고 막 카페에다가 이거 좀 쓰게 해달라. 근데 우리 테스트 안 돼서 이거 만약에 했다가 우리 요거도 먹으면 우리가 장담을 못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테스트를 하겠으니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긴기사의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게 APK라고 해서 실행 파일이 있는데 그게 막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스마트폰이 본인들이 직접 깔아가지고 쓰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감동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 이 정도로 쓰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저희가 팝업 창을 하나 띄웠죠.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 안 된 폰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쓰시겠습니까? 라는 걸 이렇게 팝업창을 띄우고 네 누르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사용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팝업 창을 없애달라고 이제 막 민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팝업 창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돈이 없어서 그 폰 살 수도 없다. 그리고 많이 쓰지도 않는 폰에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고객분들께서 직접 테스트를 해서 잘 돌아간다는 인증샷을 올려달라.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장성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확인이 되면 우리가 그 팝업 창을 내려주겠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직접 주행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어떤 마이너한 어떤 단말기를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서비스를 굉장히 이렇게 급속히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길 안내에 대한 품질이었습니다. 길 안내, 결국 내비게이션이 오래 가려면 그 길 안내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음식점이 음식 맛이 없으면 아무리 뭐 인테리어 잘하고 하면 뭐합니까? 음식 맛이 없으면 음식점 오래 못 가듯이 내비게이션은 결국은 길 안내 품질이 중요하다.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하면 좋은데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본질에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가로 개발을 우리가 직접 다 하니까 개발을 다른 데보다 일당백의 어떤 유능한 어떤 그런 경험의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부분은 다 안 들이니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서비스 오픈한 지 지금 한 3년 정도 넘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그해 가을이었나? 가을에 이제 전자신문에 이게 일면 탑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자신문이 이제 IT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중동과 같은 그런 어떤 아주 막강한 파워풀한 그런 신문사인데, 이렇게 일면 탑에 벤처기업이 실린 사례가 카카오톡과 저희 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면 탑에 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이렇게 실리면서 굉장히 어떤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전화 받는다고 일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전화가 옵니다. 벤처 캐피탈에서 전화 오고, 경쟁사에서 전화 오고, SKT에서 전화 오고, 이게 뭐냐, 토니사 내비를 추월했다는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도 오고, 칭찬도 오고, 하여튼 하루 종일 그냥 굉장히 전화에 시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오픈하고 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서 따로 마케팅을 안 했지만 사용자들의 그런 입소문 덕분에 앱 전체 랭킹에서 1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내비게이션은 한동안 계속 내비게이션 분야에서는 계속 1위를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느끼는 부분이, 그거를 억지로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약에 1위를 만들려고 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의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돈을 들였지 않았지만 계속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저희가 연말에 그 모바일 앱 어워드에서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통위원장 상을 저희가 받으면서 또 그 덕분에 그때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MB 대통령도 직접 만나서 우리 어떤 벤처기업을 대표해서, 그때 이제 카카오톡이랑 저희랑 이렇게 두 회사가 청와대에 갔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일도 많았지만 또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유료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결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게 유료 매출만 가지고 우리 회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매출이 나왔었으니까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한 국민들이야. 내 친구들은 한 명도 결제 안 하던데, 우리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김기사 한번 써봐 이러면 그래 쓸게. 한 달 뒤에 야 이거 결제하라는데 한 달은 무료로 쓸 수 있었거든요. 결제 한 달에 0.99달러다. 그거 쓰는 게 아깝냐. 친구가 서비스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쓰더라고요. 안 쓰고 다른 거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그 뒤로 내가 안 만나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 사용자들 중에서는 한 달에 수천 명씩의 어떤 유저들이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1년 결제도 하시고요. 1년에 저희가 9.99달러를 받았고 2년에 19.99달러를 받았어요.
2년 결제하신 분도 있고요. 10년에 3년 결제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2년 결제하는데 돈 더 넣으시고, 그냥 그 나머지는 팁으로, 그냥 팁이야. 이러면서 그냥 안 줘도, 환불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됐다고. 이렇게 좋은 서비스 쓰는 것만 해도 자기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3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3년을 이렇게 넣어드리고. 그렇게 진짜 준성 유저들이 많았는데, 결제율이 저희가 한 15%에서 2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보통 통상 그 앱에서 결제율이 5% 정도가 넘어가면 굉장히 훌륭한 어떤, 결제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15%, 20%였으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반면에 나머지 이제 80% 정도의 유저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안 쓰는 거죠. 유료란 이유. 근데 또 대안도 있으니까, 내 친구들도 안 쓰는데, 뭐, 일반 유저들이 안 쓰는 거 저 이해합니다. 근데 80%의 유저들이 안 쓰니까, 만슬리 액티브 유저가, 진성 유저들이 액티브 유저가 안 느는 거예요, 이게. 계속 쓰는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증가 속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확 올라가야 되는데, 이래 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깝깝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2012년 1월 달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기반의 긴기사를 출시를 하면서, 그래, 우리 그냥 매출 포기하고 가입자 늘리는 데 집중하자 해서 이제 완전 무료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완전 무료로 전환을 하고 이제 선포를 했죠. 신문에다가 기사를 딱 냈었습니다. 신문에 기사를 딱 내니까 우리 기존 진성 유료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고, 우리가 호구냐 봉이냐, 왜 갑자기 무료로 전환을 하냐, 지금 갑자기 잘 쓰고 있는 서비스가 느려지는 거 아니냐, 환불해라, 막 전화가 막 빗발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유료일 때하고 무료일 때하고 가입자 증가수를 보면 엄청나게 다르죠. 저희가 2012년 1월 달에 무료로 전환을 하기 전에는 가입자가 그때 60만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12년에 무료로 전환을 하면서 거의 가입자가 뭐 100만, 200만, 300만, 400만, 그의 연말에 사실은 거의 뭐 300만, 400만에 육박할 정도로 가입자가 엄청나게 급속히 늘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마케팅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막 소문이 나간 네이버 카페나 있는데, 야, 긴기사 무료로 풀렸다, 막 써봐라, 막 그게 막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다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버가 한번 다운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사용자 늘어나가지고 서버 한번 다운돼 보는 게 진짜 소원이었는데, 진짜 다운이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버 갑자기 늘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무료 서비스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생각이 너무 순진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전환했는데, 그 유료 사용자들의 어떤 그 빗발치는 성화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유료 사용자들을 이제 한 번씩 한번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료로 했다, 무료로 했다. 대신에 우리가 유료 사용자들한테는 광고를 안 보내겠다. 우리가 광고를 무료 사용자들은 반드시 광고를 봐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거의 10명 중에 9명 분들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막 강한 컴플레인 하다가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한 분들은 그래도 이해를 못 하세요.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환불을 해드렸어요. 환불을 해드렸고, 그 나머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게, 무료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나오고, 그에 2012년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애니팡이 이제 국민 게임이라는 이제 칭호를 받으면서 뜨겁게 달구었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국민랩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내비게이션으로 자리 잡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이렇게 국민들한테 파고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에 이제 또 크게 이렇게 추석 때,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추석 때 이런 기사가 또 나오면서 또 많은 어떤 사용자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2012년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구하는 건 로컬 비즈니스를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그 로컬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긴기사가 한번 변신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긴기사 2.0을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됐었는데, 저희 그 컨셉이 이런 컨셉입니다. 긴기사 1.0 서비스는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긴기사 벌집이라고 하는 UI가 그냥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벌이 이제 꽃에서 꿀을 따서 벌집까지 날아갈 때 그 가는 길을 가장 빠른 길로 간답니다.
그 빠른 길로 간다라고 해서 영어로 B라인이라고 하는데, 영어에 아마 사전에서 B라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최단 경로라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벌도 심지어는 그렇게 빨리 가는 길을 가는데, 우리 사람은 당연히 빠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단순하게 이제 그냥 빠른 길로만, 그 거리상으로만 빠른 길로만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막히거나, 예를 들면 뭐 명절 때나 뭐 트래픽잼이 심한 시기에는 그 빠른 길이 사실 빠른 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느린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한 빠른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 컨셉으로 벌집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벌집에 저장되는 꿀들은 벌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죠.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어떤 그런 어떤 리소스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용자들이 이 벌집에 저장하는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다. 결국은 내가 자주 가는 부분들을 벌집에 저장하게 되니까 그런 어떤 유용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사용자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벌집들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맛집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사용자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강원도나 어디 갔을 때 주로 찾는 게 이제 맛집 찾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아 이거 속았다. 그 블로그 글 올린 게 돈 받고 올린 게 틀림이 없어. 가보니까 진짜 맛없는데,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사용자들이 정말 많이 가는 어떤 맛집들은 그런 리스크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2.0을 기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기치를 했었는데, 하나가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의 어떤 플랫폼화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 기반 서비스의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가 처음에 기치를 내걸었던 소셜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저희가 컨셉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기기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 협력 파트너들과의 어떤 제휴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맛집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서비스, 뭐 펜션, 결국은 우리 사용자들이 목적지까지 가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액티비티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휴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용자들이 많이 가는 펜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갔다가 주차장도 많이 찾잖아요. 그럼 주차장 안내를 해준다든지, 간 맛집 안내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서비스와 제휴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리운전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우리 사용자들이 자주 가는 어떤 목적지들을 분석을 해서 정말 많이 가는 맛집들이나 많이 가는 장소들을 우리 사용자들이 다시 알려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었죠. 우리 사용자들이 올해 5월달에 5월 1일부터 6일까지가 연휴였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딜까? 이렇게 뽑아봤더니 1위가 이제 인천국제공항. 역시 해외로 많이 가는구나. 그 다음에 뭐 2위가 전주 한옥마을,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가지고 알려주면 사용자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서요. 이런 데 많이 가구나. 맛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용자들이 5월달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간 맛집이 어딜까? 뽑아보니까 전 처음 들어보는 맛집인데, 전북에 이성당이라는 맛집이 있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이성당. 다 서울 사시니까 가보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랍니다. 빵집. 그 다음에 강원도에 또 뭐 봉포 머구리집이라고 하는 또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 보면 성심당이라는 또 빵집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랍니다. 저도 이제 요거를 뽑아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수원에 뭐 갑오정갈비라는 데가 있고, 우레옥 본점, 뭐 이런 어떤 맛집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사용자들의 패턴을 뽑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또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용자들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속도 정보를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도 정보를 가지고 다시 교통 정보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전국에 그래도 데일리 하루에 액티브한 유저가 최소 그래도 20만 명 이상은 돼야지 전국에서 이렇게 교통정보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우리가 실시간 교통정보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기술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기존 교통정보는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센서, 그러니까 차가 지나갈 때 속도를 채취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콘 같은 센서 장치가 있어야 되고, 차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센서 장치가 있어야지 그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하이패스와 같은 원리입니다. 속도가 이렇게 수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만 속도 정보가 이렇게 수집이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전국을 커버 못하는 단점이 있고,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도로공사나 이렇게 돈이 뭐 몇백억씩 들어가지고 이걸 구축을 하죠. 근데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기기사 사용자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속도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다 커버를 하고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어떤 친환경적인 거죠. 굉장히 재활용하는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 기기사 서비스를 이용한, 여기 서울 경기 쪽 지도인데 하루 동안에 우리 사용자들이 올려주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렇게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교통정보, 빨간 거는 이제 막힌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이 지체,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안 막힌다는 그런 색깔을 의미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전국을,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긴기사를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쓰게 되면 뒤에 오시는 나중에 다른 분들이 다시 그런 교통정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나 뭐 명절 같을 때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어떤 이걸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크라우드소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결국 이제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이렇게 교통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고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우리 긴기사 서비스는 100% 저희 크라우드소싱 된 방법으로 우리 자체 교통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시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정확도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긴기사 서비스는 안드로이드하고 그다음에 아이폰 두 가지를 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올 초에 HTML5 기반으로도 만들었습니다. HTML5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그 스마트폰에 있는 브라우저, 사파리나 뭐 크롬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 브라우저에서 그냥 URL만 치면 바로 내비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앱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안드로이드나 애플 진영에서 많이 이렇게 밀고 있는 세계적인 표준화된 그런 HTML 스크립트 랭귀지인데, 그거 기반으로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지금 삼성에서 기어 3라고 해서 이제 웨어러블 쪽에 이제 그 스마트워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워치에 아마 10월 중순쯤에 아마 정식으로 우리 국내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 긴기사가 탑재가 됩니다. 기본 탑재가 국내향에 이제 우리 긴기사 서비스가 탑재가 되게 돼서, 그게 탑재된 게 HTML5 버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HTML5 버전의 가장 첫 번째 상용화된 사례로 저희가 삼성의 기어 3에 저희가 들어가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시계만 가지고도 이제 내비를 쓸 수가 있고, 걸어 다니면서 쓸 수가 있고, 기술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게 맞게끔 결국은 바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에도 곧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뭐 200만원, 300만원씩 돈 주고 이제 막 사서 이렇게 써야 됐지만, 앞으로는 아마 그런 시대는 이제 없어질 거고요. 그냥 차량에는 그냥 더미 터미널 정도 하나만 있고,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본인들이 쓰는 내비게이션 앱을 거기서 미러링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마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표준화된 플랫폼을 애플에서도 만들고 있고, 구글에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진화하기 위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긴기사가 현재 지원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스라엘에서 창업한 우리하고 비슷한 회사, 굉장히 흡사합니다.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회사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내비게이션 방식도 굉장히 비슷한데, 웨이즈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 6월 달에 구글에 13억 불에 인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도 거의 비슷하고 서비스 가입자는 우리보다 조금 많았었는데 13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1조 한 5천억 정도 되겠네요. 맞죠? 거의 죽었다 깨도 그냥 일반인들은 만질 수 없는 아주 큰 돈인데 이 웨이즈가 이렇게 인수가 되면서 작년에 한국의 웨이즈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덕분에 사실은 저희가 투자를 좀 이거 M&A가 성사되기 이전에부터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자사들이 갑자기 막 우리 돈을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막 회사에 굉장히 많이 찾아왔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0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보면 주변에 비슷하게 잘 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만큼 또 시너지가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요게 자료가 만들어질 때는 700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800만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가입자가 한 800만 명 정도 되고, 내년 1월에 저희가 또 일본에서 지금 서비스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마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목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4년에는 한국에서만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일본, 그리고 내후년에는 중국까지 이렇게 해서 가입자를 이렇게 늘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는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그때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그 다음에 컴투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조선일보에서 또 이렇게 또 기사를 또 내주셔가지고 또 좋았던 기억이 나고요. 주변에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김기사를 창업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 심생각하면 참 즐거웠던 기억밖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회사를 설립을 하고 김기사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오픈을 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좀 힘든 적은 있었지만 그게 어떤 저는 고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창업을 하면서 겪는 거니까. 근데 가장 큰 고비는 결국 우리가 시작도 못했을 뻔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고비가 아니었을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안 돼 라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심지어는 제 와이프까지도 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절대로 하면 다른 거 아니 왜 이걸 하냐, 대기업들하고 계란은 바위치기다 하지 마라, 하려면 이혼하고 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막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설득시킨다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때 제가 그걸 설득시키지 못했으면 아마 김기사를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 가장 위기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달, 작년 12월에 제가 이제 우리 파운더들하고 일본을 갔다 왔는데, 제 어렸을 때 꿈이 일본에서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일본 방송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일본, 부산에서는 이제 안테나만 살살 돌리면 일본 방송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도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일본 뉴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하고, 그리고 일본의 문화, 예를 들면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갔었죠. 일본 문화가 항상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뭔가 이렇게, 뭐가 됐든 한번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일본을 좀 약간 이렇게 좀 안 좋게, 국민적인 감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대학교 때 유럽에 이제 어학연수를 한 1년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제가 만난 일본인들은 정말 젠틀했었습니다. 젠틀했었고, 정말 비즈니스 하는 데서 철저한, 그리고 제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인들의 어떤 외국에서 제가 느꼈던 이미지는 좀 한국인들을 조심해야 된다. 해외 나갔을 때는 사기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대상 사기를 치지, 절대로 일본인들은 한국인 대상으로 사기를 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영국의 헤로드 백화점에 갔을 때 전시대가 있던 모든 전자제품은 다 일본 소니였지 삼성 전자제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좀 일본에 가서 뭔가 좀 성과를 꼭 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또 일본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또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일본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2월 달 일본 가서 이제 여러 뭐 야후도 만나보고 뭐 구글도 만나보고 뭐 일본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는 회사들은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구글이 가장 잘하고 있더라고요. 구글맵이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가게 되면 구글맵하고 바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구글맵이 그렇게 품질이 좋지도 않지만 워낙 또 잘하는 내비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구글 내비를 많이 안 쓰죠. 근데 일본에서는 다행스럽게 내비게이션이 아직까지 유료 시장, 아주 비싼 유료 시장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는 구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글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일본 가면 충분히 우리는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냥 무모하게 그냥 또 한번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일본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 사무실, 그래도 좀, 일본의 신주쿠의 스미토모 빌딩이 되면 대표적인 랜드마크 빌딩인데, 도청 앞에 있는데요. 그게 한 층을 우리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 자리는 딱 요만큼입니다. 여기가 저희 자리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이제 맨 구석탱이에 저희가 하나 이렇게 임대해서 한 달에 지금 한 60만원 정도 임대를 주고, 우리 직원 2명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일본 투자사들이, 우리 투자사인 사이버 에이전트 벤처스가 그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인큐베이터 센터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2014년 6월 달에 일본 지도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은 지도가 필요하니까 쇼분사라고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도회사인데, 사실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많았죠. 우리가 뭐 일본에 어떤 뭐 베이스 캠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에서 아직 뭐 대기업도 아니고, 뭐 별 볼 일 없는 벤처기업이 와가지고 일본에서 내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쟤네들이 우리한테 지도값이나 제대로 줄까? 좀 많이 이렇게 좀 의문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거의 설득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거의 한 4-5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계속 만나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의 시작은 결국은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아니고요. 돈은 뭐 벌면 되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저는 벌써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계약을 할 때 그분들이 직접 우리 사무실에 직접 오셔가지고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가 계약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분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지도를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회사에 투자까지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을 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8월달, 이번 달에 저희가 또 하나의 또 일본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일본에는 그 이동통신사가 NTT 도코모가 가장 큰 회사고요. 두 번째로 큰 회사가 이제 KDDI라고 하는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가입자 수가 한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월정액으로 월 한 4,000원 정도를 내고 앱을 이렇게 무료로 유료 앱을 무료로 쓰는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KDDI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패스라고 하는 그 폐쇄형 마켓인데, 그 마켓에는 그 사용자들이 월정액으로 4,000원만 내면 그게 입점되어 있는 앱들을 무제한으로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료로 쓰고 그 사용량만큼 우리 같은 개발사들은 이제 정산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유료 앱을 거기에 무료로 제공해주고 사용자들한테 이 통사들이 이렇게 돈을 받은 걸 가지고 나눠받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일본으로 진출할 때 제일 먼저 노리는 시장이 저쪽인데, 노크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국의 어떤 컨텐츠 진흥원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 현지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회사 이름이 아닌 다른 회사 이름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여기 스마트 패스에 저희가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굉장히 사실은 이제 저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좀 빠른 성과를 이루게 돼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내비게이션 앱이 지금 2개밖에 없고 저희가 들어가면 3번째 앱이라서 사용료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내 신문사에서 이렇게 또 기사도 크게 이렇게 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서비스가 잘 안 보이시죠? 대한민국의 아주 조그만한 점같이 조그만한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내년쯤에는 한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내년까지.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일본은 이제 이미 진출을 했고, 내년에는 그래도 이제 중국 시장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중국 시장에도 뭔가 진출을 해서 이런 어떤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해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저쪽에 중동까지도 해서 솔직히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너무 거리도 멀고 그리고 미국에는 일단 우리 아시아인과 유럽인 간의 어떤 미국인 간의 서로 어떤 정서적인 차이도 많이 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는 이 시장을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뭐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글로벌,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뭐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파트너가 있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미국도 갈 수 있겠지만 제 꿈은 이렇게 아시아에서 어쨌든 구글맵보다 훨씬 더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랑을 받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반 이상은 요즘에 계속 우리 일본 사무실에서 계속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뢰도 결국은 그 애티튜드에서 나오는 건데 일본인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제가 부족하다는 느끼는 인사성이 정말 부족하다.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끝나고 인사를 하면 그분들은 항상 90도로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까지 인사를 그렇게 하십니다.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뻣뻣하잖아요. 아무래도 인사하는 거. 그냥 고개 이렇게 목내 정도만 하고 상대방이 먼저 하기 전에 잘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일본에서 진짜 유명한 뭐 도코모나 아주 큰 회사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인사는 굉장히 깍듯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일본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일본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동화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인사성이나 이런 거 내가 배워야 된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런 태도나 자세를 항상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좋은 회사는 진짜 많거든요. 일본에 우리 같은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겠습니까? 찾으면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들한테 신뢰를 주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는 어떤 호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홍콩 갔을 때도 제가 우리 중국 쪽에 뭐 알리바바나 이렇게 큰 텐센트 같은 큰 회사들 관계자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펑요, 친구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안에 대해서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지 못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나라인 거죠, 결국. 우리나라하고 조금 많이 또 다른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은 좀 제가 항상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맥, 그 다음에 회사의 또 외형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참 비즈니스 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향기, 그 사람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비즈니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일수록 더더욱이 사실 저는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1등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서울대학교가 홍콩에 있는 대학교보다 한참 랭킹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나오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크게 이렇게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SK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큰 기업이지만 중국 가서 명함을 같이 내밀면 SK 명함이나 우리 로겐널 명함이나 그 사람들 볼 땐 거의 똑같은 명함입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나 이제 차이가 나는 명함이지만 똑같은 명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실은 우리 벤처기업들은 저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또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뭐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